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의 책치 오늘도 변함없이 문을 엽니다. 언제 온 듯 모르게 다가온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만산 홍엽이라는 말처럼 온 산이 붉게 물들어 가겠지요. 여러분도 가을산의 단풍처럼 저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는 시 한 편을 먼저 낭독해 드리고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나는 김남주.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수인이다. 오라에 묶여 손목이 사슬에 묶여 또 다른 감옥으로 압송되어 가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번에는. 전주 오길까 태구 오길까 아니면 대전 오길까. 나를 태운 압송차가 낯익은 거리 산과 강을 끼고 들판 한가운데를 달린다. 아, 내리고 싶다 여기서. 차에서 내려 따가운 햇살 등에 받으며 저만큼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어머니의 밭으로 가고 싶다. 아, 내리고 싶다 여기서. 차에서 내려 숫돌에 낫을 갈아 펴를 베는 아버지의 논으로 가고 싶다. 아, 내리고 싶다. 나도 여기서 차에서 내려 아이들이 염소에게 풀싸움을 시키고 있는 저 방주가로 가고 싶다. 가서 나도 그들과 함께 일하고 놀고 싶다. 이 허리, 이 손목에서 사슬 풀고 오라 풀고 발목이 쉬도록 들길을 걷고 싶다. 가다가 숨이 차면 아픈 다리 쉬었다 가고, 가다가 목이 마르면 샘물에 갈증을 적시고, 가다가 배라도 고프면 하늘로 웃자란 하얀 물을 뽑아 먹고, 날점으로 지치면 기소의 새를 따라 나도 집으로 가고 싶다. 나의 집으로. 그러나 나를 태운 압송차는 멈춰주질 않는다. 강을 건너 내를 끼고 땅거미가 내린 산기슭을 달린다. 강 건너 마을에는 저녁밥을 짓고 있는가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수인이다.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수인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수인이다는 말과 차에서 내려 뜨거운 햇살 등에 받으며 저만큼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어머니의 밭으로 가고 싶다는 표현이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아주 모시기 힘든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장이자 문학평론가이신 임원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남주 시인의 시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이 시를 지금 젊은 독자들은 좀 고쳐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꼭 어떤 수인, 무슨 죄를 지어서 갇혀서 있는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 존재라는 게 결국은 어떤 조건에선가 다 갇혀 있는, 예. 우리는 뭐 명예에 갇혀 있다든가 돈에 갇혀 있다든가 권력에 갇혀 있다든가 직장에 갇혀 있다든가, 그런 속에서 마치 제복 입은 갇혀 있는 죄수처럼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중간에 내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자기 존재의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사실 가을은 누구에게나 그런 느낌을 주죠. 더구나 저같이 70 넘은 늙은 사람들에게는 더구나 항상 해방되고 싶은 느낌을 주는 거죠. 예. 예. 선생님께서 몸담고 계신 민족문제연구소가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렇죠. 분도 있거든요. 예, 예. 어떤 단체이고 예.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민족이라는 단어도 아마 서투르고 문제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80년대에는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걸 하다가 또 민족문제연구소 하는 거 저보고 문제 전문가냐고 사실 지금 문제 전문가가 되어버렸는데 민족문제연구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아시아 뭐 하면 그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죠. 그 동아시아의 세 나라의 그 평화 정착을 위해서 과거사를 청산하자. 이게 이제 원대한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좀 부연을 하자면은 평화라는 것이 전쟁만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역사적인 과거사 청산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서로 앞으로도 동아시아는 전쟁이 없다는 걸 전 세계인에게 보장하는 게 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과거사 청산해야 되고 그 과거사 청산을 안 하는 일본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게 저들 연구소입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그 역사문제연구소부터 시작해서 민족문제연구소까지 이렇게 그 맡으시면서 실로 많은 일을 이렇게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최근에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2009년에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친일 인명사전이 기획 단계부터 나올 때까지 상당히 이렇게 좀 그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과정의 어려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참 어려워서 여기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저는 그 저 나름대로 이제 의의를 말씀드리면은 이건 그냥 단순한 친일 인명사전 그냥 책을 안 보시거나 이름만 들으면 뭐 옛날에 친일했던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세권 분량의 그 책 제본도 우리나라 제본 사상에 남을 정도 제본에 그 내용이 저는 한마디로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8.15 이후 우리나라 모든 인문학 총체, 연구 총체, 뭐 우리 연구소가 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한국의 많은 각계 학자들이 연구했던 걸 다 망라해서 모든 자료를 다 기초를 삼아서 그걸 저들 연구소들이 정리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이 나온 뒤에 어떤 학술상 같은 걸 좀 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줘요, 지금까지도. 다만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만 자꾸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이거는 우리나라 8.15 이 학문적인 대성과다. 그렇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언론에서는 너무 선정적으로 누가 친일인데 뭐 그 후손들이 어떻고 이렇게 자꾸 선정적으로 자꾸 가버리니까. 후손에도 관계 안 하고 오직 우리는 뭐 연좌제 반대이기 때문에 오직 친일 행위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명백히 그 해악을 끼친 인사들 되도록이면 숫자를 줄여서 한 겁니다. 또 과거 청산 없이 우리가 그 미래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귀중한 성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또 우리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또 이렇게 내놨죠. 그래서 또 이게 또 아주 언론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또 진보와 보수의 이렇게 논쟁 갈등이 또 그 촉발된 그런 또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 100년 전쟁은 그 어떤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원래 저희들이 그걸 만든 것은 이제 이 연구소 저희들 이제 이 목표가 시민 역사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 역사 박물관 혹은 시민 역사관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서 그 연구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자료, 식민지 시대 때 많은 그 탄압 자료부터 독립운동 자료까지 다 모아왔고 실제로 우리 연구소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그동안에 정부기관과도 협조해서 국내외로 전시회도 굉장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모은 자료를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하는 시민 역사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 지난번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이 역사에 대한 그 왜곡이랄까요?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러면 곤란하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역사관 선전 겸 어떤 것이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여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이제 100년 전쟁입니다. 그 100년이라는 것은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치면 10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과거사 청산을 못했다. 그런 뜻에서 제목을 100년 전쟁이라고 지어놨는데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과거사 청산이 안 되고 있고 그 사건은 지금도 이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참으로 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제 이 저들 연구소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 평화정착 그걸 위해서 과거사도 청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과거사 청산이 인명사진을 내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가장 단기적인 단계고 중기적인 계획으로는 식민지 시대의 통치 사료 전집과 통치 결산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이게 통계가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물질적인 피해가 얼마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다 틀려요. 많은 사람은 뭐 1000만 명부터 200만 명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사실 8.15 직후에 그야말로 정부가 바로 해야 될 일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 민간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중기적인 계획이 됩니다. 식민 사료 통치 전반을 결산하는 문제가 되고 그다음 이제 장기적인 것은 역시 시민 역사관 이걸 어디든지 서울 교통 좋은 데 지어서 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유럽에 여행 가신 분들은 그런 데를 관광을 안 가는지 모르지만은 프랑스 같은 데는 웬만한 도시에는 레지스탕스 박물관이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관광 고생들이 안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독립기념관 그 지방에 있는 거 뭐 이 하나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웬만한 도시에 다 있어요. 예상 있었던 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심어주는 역사관 만드는 게 저희들이 가장 장기적인 목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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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선생님께서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외향적인 아이였는지 아니면 내성적이고 내성적입니다. 예. 내성적으로 아마 그런 성격을 타고났겠죠. 그게 이제 환경 탓도 있겠지만 상당히 내향적이었고 그러나 굉장히 잘 마을 애들과는 역시 잘 어울려 노는 보통의 장난꾸러기 뭐 그런 걸로 저는 컸습니다. 예. 유년과 소년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그렇죠. 받기 마련이잖아요. 예. 선생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12살, 어머니가 15살 때 첫 결혼식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치마끈을 푸는 데가 3년이 걸렸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런 시절이니까 어머니가 1911년생이거든요. 예. 신의 혁명, 예. 그 돼지띠 어머니인데. 근데 그런 걸 치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경상북도라는 그 보수적인 그 시골, 아주 시골입니다. 기차역에서도 한 10리 떨어진 아주 시골 마을에 중농 정도 되는 그 중농이라는 게 경기도 오니까 그냥 하농입니다. 거기서는 땅이 적습니다. 거기는 우리 열마지기 논 정도만 중농인데 평택에 오니까 보통 30마지기가 그렇죠, 농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그 정도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소년 시절을 그래 보냈죠. 그래 이제 41년에 제가 태어나서 이제 6.25 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계셨던 할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다 계셨던 아주 평범한 행복한 집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선생님께서 대학을 들어가셨잖아요. 사실은 시골에서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대학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어쨌든 대학을 들어가셨고 대학에서 또 국문학을 전공하셨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국문과를 가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그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책과 도서관에 얽힌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소년 시절 빠뜨렸는데 10살 때 제가 10살 때 6.25를 맞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집안에 엄청난 그야말로 그 비극이 닥쳐서 우리 집안 전체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이래저래 흩어져 버렸거나 사라지거나 뭐 죽거나 뭐 그래 돼 버립니다. 이래서 지금 10살 때 우리 집안에서 남자로는 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면 제가 제주가 되는. 그래서 이제 집안이 굉장히 우울했죠. 근데 저녁만 먹으면은 막 어머니가 그냥 눈물을 흘리는 40세 때 이제 6남매를 그대로 두고 어머니 혼자서 이 땅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애를 다 키워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제가 얼굴 좀 약간 그래도 우리 형제 중에는 제가 밝은 편인데 거의 그냥 거의 울어요. 저녁만 먹으면 식구들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 또 같이 울고 뭐 딴방 흩어져서도 울고 이제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사범학교를 나와서 이제 대학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이니까 뭐 참 사는 게 사는 게 매일 어떤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이죠.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떨어져서 이제 자취를 하거나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해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1950년대 중엽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그 당시 인문학 책은 아마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뭐 학교 공부는 그 사범학교란 데가 대학을 안 가는 데입니다. 대학을 안 가고 아예 나오면은 지금 고등학교 과정인데 그 3년 나오면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입학만 해놓으면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직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잘해도 선생, 못해도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맨날 이제 고서점이나 학교 도서관이나 뭐 그래도 해도 없으면 또 서점에 가서 서서 보고 뭐 책을 사지는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애들 그 동기생들끼리 누구 있으면 책 사라고 꼬셔가지고 빌려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책을 그렇게 그때 뭐 심지어는 뭐 이 수상학 그 송금 보는 책부터 무슨 사주책 이름 보는 책 뭐 온갖 걸 다 봤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러다가 이제 교사를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대학에 왔죠. 우리나라 그 문학 평론가들이 참 많은데 그 문학 평론가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다독하시는 분이 또 우리 선생님이시거든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신 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그 습관처럼 책을 읽으셨네요. 그게 이제 문학만이 아니고 뭐 역사, 정치학 뭐 온갖 서적을 다 봤습니다. 그게 이제 좀 그 선생님께서 청년 시절에 가장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거든요. 책 속의 인물도 좋고요. 주변에 뭐 그 인물도 좋습니다. 근데 그걸 이름을 이제 저는 이랬어요. 하도 그 외롭게 컸기 때문에 집안도 그렇고 시골 출신에 뭐 이렇게 컸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인데 누구든지 만나면 저는 그 상대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겸손하고 누구든지 존중하고 뭐든지 내가 이 상대방에게 하나를 배우려고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 사람 딱 지정하기보다는 저 인생관 자체가 뭐 책에서도 배우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든지 다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그 선생님 연배에 정말 큰 사건들이 역사적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첫 번째 6.25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선생님이 그 20살 되던 해에 4.19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는데요. 20살 청년 임원영에게 4.19와 5.16은 그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4.19는 제가 너무나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겪었거든요. 시골 제가 나온 학교, 나온 초등학교 가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그대로 있는 쉽게 말하면 은사들과 같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파란 청년이 그러니까 담배도 맞담배 못 피우고 술자리 가서도 돌아앉아서 술잔 마시고 하는 그래서 함께 이제 교사 노릇 하는데 그때 이제 4.19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골에 라디오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교장 선생 댁에 일부러 새벽 일찍 가서 그 라디오 4.19 그 중계 방송을 듣다가 또 끝난 뒤에는 교장 집에서 저는 늦게까지 라디오 들으려고 술 마시다가 집에 와서는 밤중에 밥만
잠만 자고는 또 교장 선생 댁에 가고 뭐 그게 이제 우리 제가 보낸 4.19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이 시골에서 선생만 할 게 아니라 나도 대학생 좀 되고 싶다. 이래서 대학에 왔어요. 예. 만약에 4.19 없었으면 저도 편안하게 선생해가지고 교장 좀 하면서 대단히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래서 대학에 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1961년이었거든요. 예. 오자마자 불과 그때 이제 3월에 입학식하고 한 2달 다니다가 5.16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궁금해서 우리 선배들하고 남대문까지 나와봤어요. 예. 참 그때 겁도 없었어요. 나와가지고 막 지하도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뭐 며칠을 남대문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런 정도로 호기심이 많았죠. 예. 4.19 때문에 대학에 지나가고 싶었다는 말이 참으로 이렇게 인상적인데요. 선생님의 대학 시절이 또 궁금해요. 대학 시절에는 요즘 대학생들은 뭐 거의 뭐 취업 때문에 스펙 쌓기 바쁘고요. 거의 뭐 책 읽은 시간 없죠. 거의 뭐 취업 공부하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 대학 생활은 지금하고는 사뭇 달랐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 대학생들에 비하면 바보죠. 왜 예. 취직 걱정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예. 안 하고 저는 대학 4년 동안에 이사 간 걸 쭉 쳐보니까 16번 이사했어요. 그러면 4년 동안에 16번이니까 1년에 4번 아닙니까? 4, 40년. 4번이면 계절에, 한 계절에 그렇죠. 한 번, 쉽게 말하면 불안했던 거죠. 그러면 예. 이제 그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61년에 대학생 61년 5.16 나던 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의 이 수준이라는 게 생활 수준이라는 게 그래서 막 너무나 어려워서 예. 우선은 이제 밥벌이 온갖 걸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가정교사부터 뭐 입주 가정교사부터 뭐 애들 불러다 가르치다가 친구 하숙집에서 자다가 자취집에 얹혀 살다가 또 입주 가정교사 들어갔다가 막 계속 그런 걸 하다가 다행히 중앙대 신문사 기자가 됐어요. 예. 기자가 되면 밥을 먹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밥을 먹으면서 또 입주 가정교사 해서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돈은 또 장학금 가지고 떼우고 뭐 이렇게 해서 참 각박했어요. 그렇게 대학을 꼭 다녀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돈 없으면 안 다녀도 되는데. 예. 대학 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그 장학금을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니면서도 20대 중반, 25살 때 1966년에 현대문학으로 이렇게 또 등단했습니다. 예. 그때 60년대. 문단의 풍경은 예. 지금 문단의 풍경은 정말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르죠. 참 그때가 예. 그리워요. 예. 제가 그때 제가 고백을 하자면 신춘문예 한 번 떨어졌어요. 예. 한 번 떨어지고 또 내려고 하니까 좀 기분 나빠져요. 예. 또 떨어지면 자존심 상한다 싶어서 바로 우리 은사 백철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뭐 그때는 백철 선생님이 아무 잡지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더니만은 현대문학의 조현현 선생이 살아 계실 텐데 조현현 선생한테 변선생이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달에 나와버렸어요. 제가 인사도 미처 하기 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바꿔서 요만한 거 한 상자 사가지고 조현현 선생님 이제 인사를 갔죠. 가니까 막 좋다고, 글 좋으니까 앞으로 하라고 뭐 이러면서 격려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한 두 달인가 석 달 뒤에 바로 2회 추천. 예. 그래서 아주 쉽게 나가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뭐 500명 전후가나 그때 문단 인원 전체가. 예. 그럼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아동문학가부터 시조, 시인, 수필가 모든 장르를 다 알게 돼요. 예. 그냥 뭐 어떤 명동 무슨 다방일에 가면은 만나고 무슨 문단 행사장 가면은 다 모여버리고. 그야말로 100% 다 알게 됩니다. 위로는 뭐 월탄 박종화, 서정주 선생, 김동대 선생부터 밑으로는 우리 같은 신인까지도 가면 뭐 또 그 노대가들도 잡지가 몇 개 없으니까 잡지를 다 봐요. 보면은 인사드리면 아무개 뭐 썼던 아무개 이렇게 다 알게 됩니다. 지금처럼 뭐 어디서 등단해도 모르는 이런 문단이 아니고 참 이 가족적인 천연 어떤 문단 그 문학인의 작품 세계를 가지고 뭐다 차별도 안 하고 참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문학평론가가 되어서 20대, 30대 때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한국 문학사를 보면 반드시 선생님을 이야기하지만 안 되는 상황이 이제 60년대, 70년대
그 우리 문학이기도 한데 그 문학 평론가로서의 삶은 이해가 되는데 그 양력에 보니까 잠시 그 신문사 기자로 예. 일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잊지 못할 그런 사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경향신문에 예. 경향신문에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에 있었습니다. 주간지라는 거는 좀 그 옐로우 페이퍼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조금은 그 대중성하고 선정적인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또 이제 그 기자협회장이나 이런 그런 분들을 알아가지고 기자협회 실장 그 지금 외국어대에 그 정년 퇴직한 정진석 교수 이런 분들이 편집실장을 있어가지고 기자협회부 편집위원회 됐어요. 예. 그럼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언론의 자유가 막 누를 때죠. 군사정권에서. 그럴 때인데 그 편집위원회는 그 자기 신문에 못 쓰던 기자들의 그 불만이나 비판 기사를 기자협회부에는 다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위원이 되니까 저절로 그런 걸 자꾸 옹호해요. 그런 기사, 예. 그런 기자를 옹호하게 돼가지고 언론 투사처럼 돼서 그때는 정보부원들이 출근을 했거든요. 예. 그때는 정보부라 그랬습니다. 예. 정보부 출근을 하면 아니 그럼 제가 가면 막 그 정보부원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이래 해가 그래서 그랬는데 참 역사라는 게 재미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갔어요. 저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유신 때 참 이건 내가 못할 짓이다 하고는 그만두시고 그 정보부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서 지금 보스턴에 살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죠. 연상분인데. 그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가 언론계 감시했기 때문에 기자 출신 리영희 선생. 예.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뭐 리영희 선생을 자기 집에 모시기도 하고 한국 오면 꼭 리영희 선생하고 저하고 부부 불러서 자기가 오셔가지고 식사를 자기가 사고 뭐 이런 얼마 전에 왔을 때도 이제 저가 대접했지만은 그 당시 언론이라는 게 완전 그 상주했어요. 뭐 편집국장 옆에 아예 앉아가지고 뭐 기자들 다 보고해요. 그런데 저는 다 알죠. 제가 정보부 아무개다 이름까지 다 알고 그 사람은 딱 보고 나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거 하려면 좀 자유롭게 가서 하지. 이런 신문사에서 왜 그런 거 하느냐고 저보고 뭐 그런 식으로 충고도 하고 그만뒀으면 하는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할 정도로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또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께서는 1974년과 79년에 두 번이나 이제 이렇게 옥살이를 했잖아요. 첫 번째 옥살이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게 이제 일본에 있는 한양이라는 잡지인데 그 원산 출신의 이제 우리 교포가 하는 잡지죠. 근데 그 잡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사장이 시인 구상 선생님은 막약한 친구, 원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구상 선생님이 한국 그 보급 그 지사장을 맡을 정도로 그야말로 그냥 그 믿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당시 뭐 그 국회의원 무슨 그 이해랑 예총 회장부터 월탄 박종화 선생, 조현현 선생 뭐 문당 거물급들이 일본 가면 다 그분한테 이제 이 식사 대접받고 관광 안내 받고 뭐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갔다가 그 안내를 받고 왔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유신 10월 유신 난 이후는 이제 건수 잡을 때니까 그걸 잡힌 게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문학인 간첩단 사건 이래서 그 이호철, 김무종, 뭐 저 정을병, 장병 5명이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세계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문인이 처음으로 5명의 문학인 한국 남한에 5 솔전이 찐 이래서 뭐 외신을 굉장히 탔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그 사건 때문에 70년대에 간첩단이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할 정도로 그게 이제 참 너무 명랑한 그 간첩단이 됐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호철 뭐 작가 하면 그 뭐 소설이야 뭐 정말 잘 쓰시는 분이지만 그 약간 또 보수적인 반공 정신이 정말 투철하죠. 왜 그러냐면 뭐 월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간첩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만 봐도 그 사건이 얼마나 또 맹랑한 사건인가를 이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79년도에 이제 난민전 사건인데 제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그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74년에 한번 그러고 나오니까 그때 제가 대학 강사였거든요. 중앙대 강사로 나갔는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교수가 될 찰나에 그걸 겪고 나오니까 대학 강의는 물론 안 되고 그야말로 그야말로 정상적인 시민 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 버립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그 신분 확인이 그렇죠, 되는 그 직장에는 못 들어가고 해외 여행 물론 못 가고 뭐 이런 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출판사로 계속 전전긍긍하고 번역도 하다가 출판사 다니고 뭐 또 저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고 살았는데 그런 동안에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이 79년 12.6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가 70년대 뭐 막 했다 한데 사실 그건 제가 다 증언할 수 있어요. 그때는 민주화 세력들이 아주 작았습니다. 참 외로웠어요. 근데 왜 그러냐? 민주화 운동 자체가 불법입니다. 유신 통치라는 거는 민주화, 국민의 권리. 그러면 잡아가요. 그게 바로 방어법 위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체제에서는 정말 나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 하려고 보니까 공개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 운동으로 민주화 운동 했거든요. 예. 그 지하 운동 하니까 그건 이제 빨개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그 겉으로 내놓으면은 운동도 못 해요. 명동 3.1 사건. 예. 한데 그냥 금방 잡아가잖아요.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김남주와 연관된 그 예. 같은 사건으로. 예. 예. 오늘 그 연은 시를 그 읽었던 김남주 시인도 이제 난민전으로 참 고생 많이 하시다가 또 그 감옥에서 병을 얻어서 그 출감 후에 그 몇 년 사시다가 또 돌아가셨죠. 근데 그 사건 역시 뭔 그 이름이 참 그 무섭잖아요. 남조선 뭐 이렇게 가죠. 난민전이 그 약자가. 예. 난민전은 약자고 그 이름이 좀 이렇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름을 달고 활동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건 뭐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실체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있었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 가담했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그 이중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랬다고 볼 수 없는데 아까 그 시도 보면은 거기 이제 김남주 시인이 그게 이제 광주 갈 때거든요. 1981년 9월 5일에 정확하게 서대문에서 이제 고등법원 판결을 받고 이제 김남주가 15년 받고 저는 5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버스를 타고 이제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 가서 저하고 두 방 건너 있었어요. 저 바로 옆방, 그 옆방에 있었는데 그랬다가 저는 또 다시 대구로 가고 김남주는 나중에 또 전주로 가고 이제 다 헤어졌죠. 한 1년 동안은 이제 광주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문인 간접단 사건은 뭐 완전 조작된 사건이지만 이 사건도 민주화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다 이제 판정받은 뭐 다 사건일 텐데 어떻든 이렇게 1970년대를 이제 건너오셨잖아요. 70년대 때 민주화 운동이 그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때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감옥에 가시면서 그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1970년대는 어떤 시대 같습니까? 1970년대는 저는 한마디로 줄이라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해겔이 말한 용어를 빌리면은 한 사람만이 자유로운 세상. 한 사람만이 자유로운 세상.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이건 좀 너무 좀 정치적인 비유가 돼서 미안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왕이 있으면 왕 밑에 재상이 있으면 그 밑에 대신들이 있다. 그러면 왕 하나만 자유롭다는 게 이제 아시아적인 전제 체제 그게 이제 해겔이 말한 1단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에서 그런 시대. 대통령 한 사람만 자유롭고 그 밑에 국무총리부터도 다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시대가 그때가. 그래서 저는 그래 말해요. 이 부자들에게는 천국이고 우리 같은 지식인이나 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연옥이고 노동자나 농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이었던 시대. 그게 한국의 1970년대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올해로 한국 작가회의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한국 작가회의를 만들고 이끌어 오신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또 한 분 임원영 선생님이신데요. 그 선생님께서 그 한국 작가의 40년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74년도에 그 살고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해서 작가회의에 그렇게 큰 기여는 못했죠. 그러나 이제 이념이나 정신이나 자세는 누구 못지않게 예. 그 작가회의를 사랑하고 저 힘이 되면 작가회의를 도우려고 했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작가회의 업적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빛나고 일반 독자들에게 각인됐던 거는 구속문인 석방운동 때. 그때 맹활약하고 그때는 그야말로 독자들에게 그 예를 들면 뭐 김지아부터 이제 김남주 이제 우리 공범 김남주 제가 먼저 나오고 김남주는 저보다 더 상담을 그 석방운동 김남주 비롯해서 뭐 양성우 뭐 그 뒤에 이제 고은 선생도 물론 지역살이 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속자 석방 운동 할 때의 작가회의가 독자들에게 가장 각인된 그거였고 그 다음에는 1987년을 전후했을 때의 작가회의 활동. 그거는, 그 집회에서 시가 없는 집회는 없었어요. 저 기억으로는. 거의 모든 집회에 저도 나갔는데, 특히 고은 선생을 비롯한 고은 선생은 또 낭독이 국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가 없으면은 집회가 시시해질 정도의 그 선동성 있는 시. 이게 이제, 참, 이게 작가회의가 없었으면 이런 이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걸 자부심을 느껴요. 저도 문인으로서. 예. 우리 한국 작가회의에 또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 있는 작가들이 대부분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고은 선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작가회의 회장단에, 선생님께서도 회장단에 계셨지만, 그 회장단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감옥을 한 번씩 갔다 오신 분들인데, 민주화운동 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인데, 선생님 말씀대로 가장 칭찬받아야 될 일은 그런 구속문인들을 뒤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보살펴주고 또 했다는 것인데, 혹 한국 작가회의가 가장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나 그건 공개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그 작가회의가 너무 샴페인을 빨리 마시지 않았느냐.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지 않았느냐.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저는 이미 원로가 되어서 작가회의에서 이미 현직 임원 이사에서부터 이제 뭐 고문인가 뭐 자문위원인가로 이제 올라가 버린 상태였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은 참 80년대의 그 열기를 그대로 이어주길 바랐는데 그게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부터는 이제 좀 이런 얘기는 좀 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시인들이 막 좀 약간 긍정적인 찬양의 시집도 내고 이랬어요. 그걸 보고 저는 참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국 한번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 정권 참여정부에 와서는 또 더 큰 샴페인을 또 이제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이래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같은 어떤 이후에 그야말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때 작가회의 가동성이라는 것이 특히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었을 때 이때의 이 가동력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때하고 자꾸 그때가 생각이 나요. 이게 그때 같았으면 그때 우리가 젊었을 때고 이럴 때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아마 작가회의가 제일 앞서서 모든 집회 그렇죠. 제2의 고은, 제2의 김남주가 나타나서 그 시를 거의 매일이라도 읽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죠. 작가들의 비판 정신은 일정하게 정치 집단으로부터 거리를 갖고 끊임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다지고 성찰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단이 보면은 작가들의 사회 참여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이렇게 지금 무뎌졌죠. 근데 작가들의 사회 참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우리나라는 이 논리부터 잘못됐는데 마치 작품을 쓰는 거는 사회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써야 된다.
뭐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이라는 데서 님이라는 것은 뭐 조국이고 하면 그건 막 문학이 아니다. 그거 참 잘못돼서 왜냐하면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예.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똑같습니다. 조국을 노래해도 시는 시예요. 님을 노래해도 시입니다. 꼭 여자님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은 님을 노래하는 것만이 문학이라는 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예? 민족보다 더 중요한 거, 독립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그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자꾸 이분화시키는 것부터 전 잘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참여라는 것이 유럽에는 2차 대전 때 보면은 전 유럽을 지배하는 문단이나 학계가 전부 레지스탕스 출신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친일파들이 했지만은. 그럼 레지스탕스 되니까 보십시오. 러셀이나 사르트르나 그런 사람들이 월남전 하면 철로 반대 운동하고 전지식인들이 다 서명하고 이래. 자연히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문학인의 임무로 봐야 되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예.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돼가지고, 그게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가들의 사회 참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선생님께서는 또 그 우리 수필 문단의 그 한 부분을 완전히 개척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산문을 이렇게 창간하시고 지금까지 한국 산문을 계속 이렇게 그 발행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의 수필 문단이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혹 그 가장 지금 한국의 수필 문단을 보건대 가장 긍정적인 면은 어떤 점이고 가장 부정적인 면은 어떤 점인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긍정적인 면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는 거, 그리고 문학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 주부도 글 써도 된다는 걸 한 거는 상당히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양적인 편찬이 되는데 질적인 발전이 아직까지 좀 모자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한국 산문이라는 걸로 했는데 수필은 사실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문 정신, 그런 정신을 도입해야만이 우리나라 수필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요. 예. 우리나라 그 수필 문단이 명확하게 있고 또 수필을 쓴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보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많이 팔리는 산문들 보면은 유명 작가들의 산문이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수필가들 예. 책들보다. 시인이나 소설가. 그 이유는 뭐? 수필가들이 그만큼 못 따라간 거죠. 그만큼 저도 그걸 굉장히 강요해요. 수필 강의할 때 강조하는데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쓰는 그 자유분방함, 그런 비판의식, 그런 또 개방성, 욕도 마음대로 쓰고. 근데 수필은 그래 쓰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빨리 시인 소설가만큼 의식이 따라가라. 시인 소설가 뒤 그대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희는 그랬기 때문에 아직 독자들에게 수필가들이 못 미치는 거죠. 예. 선생님께서는 또 그 매년 한두 차례씩 세계문학기행을 이렇게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어디고 또 가장 우리에게 이렇게 좀 추천해 줄 만한 곳은 어딘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러시아를 제일 좋아하고 러시아는 한 5번 정도 다녀왔고요. 독일도 한 2-3번 다녀왔는데 러시아와 독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학 기행이라고도 다뤘지만은 사실은 인문학 기행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 헤겔, 니체, 뭐 마르크스 그런 집도 다 갑니다. 베토벤 뭐 이런 것까지 다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책으로 쓰려고 열심히 이제 그냥 요새 바빠서 못 쓰고 있는데, 러시아와 독일, 거기는 혹시 누가 가고 싶으면 이제 저를 초청하면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책치 우리 그 프로그램에 그 고정 질문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책을 읽어오셨고 써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대라면 어떤 책을 대시겠습니까? 예, 저는 단연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이거 지금 뭐 안 보죠. 그렇게 긴 책을.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처음 보고 대학교 때 보고 요새도 보고 틈날 때마다 몇 장씩 그냥 뒤에서 보는 아주 고전입니다. 예. 우리 그 문학하는 사람에게 거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과 평화가 그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쟁과 평화의 주제가 뭐냐 물으면 다들 전쟁과 평화를 이래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은 왕은 역사의 노예다 이런 말이 4번인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대통령이나 왕이 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톨스토이 그 소설에 의하면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가 내려간다. 그 이제 나폴레온이 러시아 침략 전쟁을 다룬 게 이거 아닙니까? 그 나폴레온이 보면은 막 세계를 바꾼 것 같지만은 프랑스 국경 하나 못 바꾸고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요. 결국 몇백만 명의 과부만 만들어낸 거죠. 온 나라를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죠.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쟁과 평화라는 것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인간이 평화롭게 살아도 되는데 왜 이런 짓을 왜 하느냐. 그걸 추구하는 게 바로 이 소설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훈이 되고 재밌는 소설이죠. 전쟁과 평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고전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위대한 작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작품에서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거울로 볼 수 있는 소설. 예를 들면은 삼국지가 위대하다. 전쟁만 볼 수 있거든요. 또 뭐 바람하게 사라지다. 전쟁 속에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또 뭐 여자의 일생, 여자의 운명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전쟁과 평화 속에는 위로는 나폴레온을 비롯한 러시아 황제 장군부터 밑으로는 농노까지 500여 명이 나와서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다, 그 교육이니 종교니 뭐 전쟁이니 신앙이니 모든 문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권 보면은 그냥 대충 인생관이 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저는 이게 그냥 인류가 나온 문학의 최고봉이 아니냐. 그 대신 참 읽기 힘들죠. 6권, 이만큼 두껍거든요. 이게. 대단히 두꺼운 소설입니다. 마음 먹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국지 뭐 옛날에 읽었을 때, 어렸을 때, 또 내지는 뭐 전쟁과 평화 읽었을 때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삼국지나 전쟁과 평화에 보면은 정말 수많은 인간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전쟁과 평화도 거의 500명의 이렇게 예. 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간상이 지금 현 시대에도 이렇게 접목시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대로 예.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가장 그 재밌는 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러시아 농노가 하나 그 자기 양반 그 상전이 장교에서 그 장교 밥 해주러 따라다니다가 나폴레온의 포로가 돼요. 그 나폴레온한테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온을 속여 먹어요. 농노가. 참 상징적인 거죠. 어떻게 속였냐면은 처음에 농노는 딱 나폴레온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바로 나폴레온이구나 압니다. 알고는 모른 척 해요. 모른 척 하면서 그냥 막 얘기하고 맡아가면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러시아군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를 쳐들어가냐, 그런 물으니까 뭐 텐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온은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 같으냐? 그러니까 뭐 더듬더듬 뭐 대답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압을 하려고. 이건 나폴레온 줄 아는 거야. 알고는 압을 하려고. 그렇지만 모르죠. 러시아를 쳐들어온 나라가 다 패배했는데 이번 경우는 모르죠. 당신의 나라에는 위대한 나폴레온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막 점령한. 이런 말은 나폴레온이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 말에 나폴레온이 쏘고 넘어가서 이 농노에게 돈도 주고 석방시켜줍니다. 예. 그 장면이 참 많은 걸 암시하죠. 예. 그렇게 위대한 영웅도 농노에게 속아서. 그럼 나중에는 이 나폴레온이 내가 진짜 나폴레온인 줄 알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랄까. 그래서 통역을 보고 그래 말하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농노가 내가 놀란 척 해줘야겠지 하면서 아주 놀란 척을 합니다. 이게 역사가 아니냐. 예. 예. 그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는 뭐 문학적 성취는 말할 것도 없고 독특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온 것으로도 또 유명한데요. 예. 그 톨스토이에 대해서 톨스토이 개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 하도 좋아해서 그 생가도 가보고 전쟁과 평화 현장 보로지노도 가보고 뭐 다 가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생애를 몇 개 나눌 수 있는데 젊었을 때는 완전히 그야말로 성욕의 지배를 받는 그 향락가가 아닙니다. 돈판이 아니고 자기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농노들이나 뭐 농민 그 머슴들은 아내 소작인들은 아내하고 뭐 그런 짓을 해서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반성을 했죠. 하고 후년 들어서는 여기야말로 그 인도주의자가 됐는데
그 인도주의를 잘 몰라요. 그러는데 제가 이쪽 그 사람을 깊이 자꾸 책을 보고 해보니까 만약에 이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 왔으면은 대단히 우리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굉장히 진보적이고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노민운동에 제일 앞서서 항상 광화문 앉아가지고 단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돌스토이뿐이 아니고 실제로 위대한 문인들 다 그래요. 빅토르 휴고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예, 이게 문학입니다. 예. 이게 문학의 본질이라고 봐요. 예. 이제 임원영 선생님이 추천하신 전쟁과 평화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저와 임원영 선생님께서 한 부분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민중의 강인한 힘이다. 마치 땅과 하늘의 빛을 반영하고 때로는 엄청난 중력으로 만물을 삼키는 큰 파도 같은 러시아 민중 저력에 대한 돌스토이의 신뢰가 작품 밑바탕을 이룬다. 이와 함께 돌스토이는 러시아 귀족 계급의 공허, 허영, 행위 등 온갖 제약을 가차없이 문책하면서 그 내부 생활에서 가장 아름답고 줄기찬 높은 도덕의식의 표출과 함께 수많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간형을 만들어낸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에필로그 2편에 이 20년 동안에 드넓은 땅이 황폐해지고 집들은 불타고 상업은 방향을 바꾸고 몇백만의 사람이 재산을 잃거나 또는 재산을 모으고 살 곳을 옮겼다. 그리고 동포에 대한 사랑의 법칙을 받드는 몇백만의 그리스도 교도는 서로 죽이는 일을 일삼고 있었다. 대체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무엇에서 왜 일어난 것일까? 이 사람들에게 집을 태우게 하고 동포를 죽이게 한 것은 무엇일까? 이 사건들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힘이 이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게 했는가? 이런 구절이 바로 이 소설의 의미 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정말 강연도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또 여기저기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너무도 바쁜 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오셔서 정말 많은 귀중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우리 시청자들이 그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아닌 문학평론가 임원영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참 저도 그걸 하고 싶어서 참 초조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는 한국 현대 문학 사회사 그걸 꼭 제가 제작을 하고 싶고 제가 그동안에 글을 사실은 많이 써놨어요. 근데 이제 바빠서 책을 못 냈는데 거의 한 20권 분량이 되거든요. 문학기획 이런 것까지 합쳐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빨리빨리 책으로 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책을 열심히 낼 생각입니다. 예. 아, 진짜 아깝네요. 묵지 못한 예. 그렇게 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예. 정말 아깝습니다. 예. 예. 빨리 출간되어서 우리 시청자들도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계획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예. 여러분, 이 가을을, 초음도 아끼지 마시고 즐겁게 보람있게 지내시면서 그래도 마음 한켠에 책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건 보상부터 바라지 말라. 과정 자체가 바로 보상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이 갑갑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누구나 있는 법이죠. 그땐 이 말을 떠올리면서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치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접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